주요 3년 중 하나인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마지막 순서로 안병희 후보자와 법률방송이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김기현 회장을 만나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라는 점과 법조계에 산적해 있는 해결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법률방송에서 준비한 변협회장 후보자 특별대담, 그 마지막 순서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 모셨습니다. 후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후보자님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기호 2번 안병희입니다. 저는 1986년 군 법무관으로 시작해서 법조생활 36년째, 변호사로서 26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인 한중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번 선거 출마 해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변호사의 본질적인 권리인 소송 대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사직역의 침탈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사설 플랫폼 문제로 저희 회회는 정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징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한 회원의 단합과 갈등이 너무 커져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 선거운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목할 점은 후보자 중에 유일한 비집행부시고요. 또 현직행부에 좀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회원을 좀 더 편하게 모시는 변협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 집행부가 잘못해온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이 사설 플랫폼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 집행부가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당선되면 10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직역이 침탈된 집행부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역수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단위의 TF를 구성하고 전임 지방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임 지방 회장단 기구를 자문 기구로 승격을 시켜서 이 직역 전체를 지키는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회에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분들까지도 잘 전체의 한 틀로 엮어서 저희 직역 수호, 나아가서는 직역 확대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좀 변호사 법조계 내부 자체에 좀 직역 수호를 좀 단단히 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변협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셨습니다. 이 정상화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사설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 회원 징계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설 플랫폼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 사설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법률 시장은 영리 목적 시장이 아닙니다. 일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처럼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법률 시장의 경우에는 이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종속 또 이 공정한 수임 질서의 저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될 법률 시장이 그러한 그 영리 목적 시장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광고 시장에 의해서 전체가 좌우돼서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설 플랫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 헌재의 결정 등을 토대로 해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회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후보자님과 이제 또 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선거 전 초반부터 법적 분쟁을 치르셨습니다. 공보물 사전 검열 논란으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을 했는데요. 자, 1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에 그 삭제되던 내용들이 이제는 뭐 다시 복구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보물에 현 그 변협 집행부의 그 셀프 이 수입 내역, 그다음에 서울의 사람들의 그 임원들의 이 셀프 실비 인상 내역 이런 내용들을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엔 나라에서 내는 세금이 제대로 안 세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듯이 회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또는 오남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고에 게재를 했는데 선관위가 이 변협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그 삭제하지 않으면은 발송을 아예 거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서 그건 당연히 회원인 우리 변호사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회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아예 발송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협을 상대로 해서 선거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유권자인 회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걸 인용을 해서 2차 공보물에 그 해당 내용이 전부 함께 발송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민감한 주제를 벗어나서 자, 주요 공약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공약 중에 뭐 주된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이게 직역 확대 및 이 변호사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해서 저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주된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지원센터 설립은 변호사 강제주의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지원센터는 현재 이 법률 구조 및 국선 변호인 제도를 지금 근본적으로 변협 중심으로 개혁시키겠다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의 경우에도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고 또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지정하고 그 연임 여부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때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은 법원하고 대립되는 각에서 피고인의 인권이나 피고인을 위해서 다투거나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선 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 법체계 정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변호사 강제주의를 저는 이제 상고심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겠다는 게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여져서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도 소송으로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이 변협 중심의 법률 구조 과정에서 이 항소심, 상고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률 지원을 해서 국민들에게도 이런 어떤 소송에서 오는 피로감을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까지 접근을 한다면은 이 변호사 강제주의도 충분히 그 사법지원센터와 결부돼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외부 법무 감사 제도의 도입, 또 형사 성공 보수의 부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법률 시장 자체의 크기를 파일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52대 변협회장 안병이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변협은 바뀌어야 됩니다.
회원 위에 군림하는 변협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현 집행부의 2기 집행부가 돼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난제를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처한 변협의 심각한 위험을 극복하고 회원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변화된 집행부가 필요합니다. 저 안병희가 해내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기호 2번 안병희가 해내겠습니다. 저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강조해 주신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앞서 로포커스에서는 다양한 법조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사내변호사회 김성환 회장에 이어 이번 주에는 차기 변협회장에게 바란다 코너에선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올해 창립 7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는 한법협이 차기 변협회장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법조계 내 사설 플랫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항해 공공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출시했고,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변협 회규에 따라 징계하는 등 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2대 변협회장에 출마한 새 후보 모두 직역수호와 함께 사설 플랫폼 문제 해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법조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설 법률 플랫폼을 제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취지입니다. 청년 변호사를 대변하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또한 후보들의 공약 중 사설 플랫폼 해결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이는 공약은 2년 전 선거에도 이슈가 되었고 2년 전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변호사님이 내세우셨던 공약인 사설 플랫폼 금지에 대한 공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김 회장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민간 입법부와 민간 사법부가 탄생했고 결국 21세기의 통치자 계급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동등한 권한을 가져서 민주주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주식이 양에 비례해서 어떤 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주식이 양에 비례해서 민간 입법부가 되고 민간 사법부가 되어서 21세기 통치자 계급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균형을 차기 변협회장이 잘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안으로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 플랫폼만이 소비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변호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는 게 김 회장의 말입니다.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역시 이러한 사설 플랫폼 문제를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변호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회장이 사설 법률 플랫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로 의존성. 김 회장은 플랫폼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이 한번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경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유형의 분야입니다. 경로 의존성이 생기고 나면 그 뒤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러한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 회장은 처음부터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통해 올바른 경로 의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52대 변협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대한변협을 올바르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인터뷰를 가름했습니다. 회원들이 감시를 하든 감시하지 않든 항상 공정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무엇이 더 올바른지에 대한 관심사를 이제 투영하고 그것을 잘 전달해서 다수가 원하는 바대로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보다 안전하셨습니까를 묻는 게 더 많았던 2022년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잇따랐고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역병 속 경기 침체로 집집마다 경제적 고통은 날로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도 개선과 새 법령 도입으로 민생 활력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2023년 개묘년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석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만 나이 제도 정착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다 왔는데 여기 오니까 헷갈려요, 나이가. 지금 제가 만 나이로 이제 69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9세하고 70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진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똑같이 한 살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한국식 나이 문화는 역사로만 남을 예정입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매 기한은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게 아니라 유통 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음식이 버려지는 낭비가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우유나 유제품 등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도입합니다. 최저임금은 5% 오른 9,620원입니다. 주유 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1,5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적용하면 구급 1호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받을 급여는 171만 5,200원으로 추산됩니다. 급수가 낮은 공무원이나 연차가 적은 공공기관 직원보다 30만원 더 버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최저임금 급등의 역풍.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아서 하는 거고 꼭 필요한 시간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부담이 가요. 바라는 게 경기가 좀 풀려야 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뭐 근데 경기가 있어서 너무 이게 침체가 되니까. 군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만 0세, 1살 아기를 둔 부모는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소득과 관계없이 받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국가적 대과제입니다. 가점제에 울었던 청년 무주택자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군의 민간 청약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됩니다.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는 사라집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겠지만 입학 정원 수를 못 채우고 있는 고등교육계는 더욱 악조건에 내몰렸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스비는 동결됐지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3.1원, 9.5% 오릅니다.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 정도인 4인 가족 기준이면 매달 4,022원 더 내야 합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과 1,200원. 2015년 이후 7년 넘게 동결 중이지만 이르면 4월부터 각 300원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감이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좀 알바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좀 30분이 걸려도 1시간 걸려도 좀 걸어 다니는 쪽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는 각 1조 2천억 원과 6,600억 원. 서울시는 재정난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요금 역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정해졌는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 수지가 약 500억 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내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의힘. 하지만 올해 전망은 싸늘하기만 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엄숙한 한 해를 보낼 거란 전망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기대와 불안의 공존 속 계면연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지켜야 할 나랏돈,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랏돈을 받아 엉뚱한 곳에 써버리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금만 납부하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켜야 할 나랏돈 어떻게 세고 있고 억울하게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 방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변호사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 과제도 뭐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중에 이제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서 뭐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 지금 어떤 경우인가요? 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 일정한 이제 사업 제안을 하고 사업을 수주받은 뒤 지원금을 받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이 언제나 매출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또 우수한 기술과 개발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정부 사업의 지원서를 제출해서 수주받고 해당 사업비로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과제 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을 노리고 이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에서 돈을 받은 뒤 이를 뭐 직원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뺀 다음에 자기가 다시 되돌려받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을 도와주는 전문 업체들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런 업체들을 특징 이제 컴퍼니 빌더라고 좀 부르게 되는데요. 네. 컴퍼니 빌더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의 정부의 좀 창업 육성 사업인 예비 창업 패키지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창업 육성 사업에 대한 혜택을 어떤 기업한테 줄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원서라는 서류 작업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PT 등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타트업이 이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자기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좀 페이퍼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아니면 적절해서 설명하는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PT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컴퍼니 빌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 이런 것들 도와주는 거 좀 금지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컴퍼니 빌더의 업무를 이제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컨설팅의 형태를 띠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허위 페이퍼를 이제 작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봐서 이제 업무를 금지시키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쉽게 말씀드리면 IT 전문가들이 이제 저나 이제 세무사님보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기술이 훨씬 있으시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어떻게 쓰고 PT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나 세무사님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경험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그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이제 법률 자문이나 이제 세무 자문을 받듯이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한테 사업의 아이템이라든지 뭐 타겟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조언을 듣는 것을 또 불법이라고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매출을 올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컨설팅을 하는 경우
이게 좀 구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또 마냥 금지시키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법적으로 좀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단지 이게 뭐 컨설팅이 아니라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해야지 정부로부터 뭐 지원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아예 이렇게 사업 모델을 짜주는 회사들도 있다는데,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예 처음부터 이게 회사에서 어떠한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이제 형식으로 구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컨설팅 업체에 요청을 드리면 이제 컴퍼니 빌더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사업 아이템화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어렵겠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업종을 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해서 아예 모든 페이퍼를 다 짜준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사업 아이템,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회사들이 해주는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정도 드나요? 네, 뭐 이게 일괄적인 뭐 이게 수수료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정부에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주는 업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약 30% 정도를 청구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30% 수수료인 한 1,600에서 한 1,700 정도를 이제 컴퍼니 빌더 업체에서 좀 받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경험과 자료를 많이 쌓인 업체들인 경우에는 대충 저희가 편하게 표현드리면 그 짜집기를 통해서 제출만 하면 되더라도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받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기존의 자료에서 아무래도 짜집기를 통해서 자료를 좀 완성하다 본 거니까 해외 수출을 한다면서 이미 해외에 연결돼 있는 업체의 이름을 뭐 잠재적 구매자로 기재해서 지원서를 쓰면서 뭐 대부분 합격되니까 이렇게 뭐 서류상의 형식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 컴퍼니 빌더를 이용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또 업체 자체도 아무렇게나 해도 법적인 처벌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보조금이 있고 또 정부 출연금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정부 출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법에서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거짓 등을 이용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출연금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뭐 잘해야 뭐 이제 사기죄 정도 뭐 요 정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좀 다른 편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부동산 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 기존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부동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과세가 굉장히 많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이제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아예 징벌적인 형태까지도 많이 좀 부과가 됐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이제 매각을 할 수 없고 또 매년 고액의 세금만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문제다. 그럼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뭐 상속 특히 뭐 결혼 자녀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합산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매각하기보다는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세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파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무사님이다 보니까 또 돈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뭐 세금이라는 게 워낙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억울하게 뭐 매년마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죠.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변호사님 이럴 때 좀 구제 방법 없을까요? 네. 뭐 세법은 이제 강력한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어서 이제 규정이 조금 이제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있어도 그래서 뭐 달리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국세청 담당자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만 보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입법될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와 연계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는 합니다. 네. 자, 좀 심각한 입법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오늘 좀 이제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면을 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뭐 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이제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빠지시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말 오해하지 않으시고 이제 정말 대부분 성실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은 이제 재판 가가지고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라도 이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해 첫 주 약간 무거운 주제였죠. 안타깝게 사용되는 정부 출연금 그리고 억울하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예부터 검은 토끼는 만물의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영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지난해는 각종 사고로 얼룩지며 꽁꽁 얼어붙은 경기 한파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올해엔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경기 침체 속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훈풍이 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건강하고 사고 없는 2023년도를 빌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